시의 수용과 변형입니다. 오늘은 이제 굉장히 소중한 분들도 많이 와 계시지만 모임의 출발을 무겁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임이 끝나고 나중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김변현 씨 나오셔서 우리 김광규 선생님 간단한 양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한 넘치고 또 한 2번 정도의 쓸만한 분이 내일 계시지만 간략하게만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과정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1941년도에 서울에서 출생하셨고요. 1975년에 문학과 지성으로 입단하셨습니다. 시집 우리를 적기는 마지막 꿈부터 최근에 냈던 그저께 보낸 메일에서 12권의 시집을 내셨습니다. 시선지 피면 옛사랑의 그림자, 안개의 나라 등을 출간하셨습니다. 많은 상을 수상하셨지만 김수영 문학상, 표눈문학상, 대상문학상, 시화시학상, 정중문학상을 수상하셨고요. 한양대학에서 전문과에 재직하시다가 퇴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술원 회원으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사모님도 잠깐 이렇게 잠깐만 나오시죠. 오늘 서울에서 정혜영 사모님이신데요. 박수 한번 이분들은 서울대 동문과 CC랍니다. CC. 그리고 한양대학교 동문과에서 같이 재직하시다가 퇴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은 이제 김광규 선생님의 그림자라고 이렇게 당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자리를 마련한 데는 조금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문학사상 1987년 10월호가 제가 시인으로 등단한 발표된 지면입니다. 그래서 37년도 10월에 제가 시인으로 등단했고 그때 심사를 해주신 분입니다. 심사 감사합니다. 이 김광규 선생님하고 김재홍 선생님 두 분이 심사를 하셨어요. 누가 이제 막강하게 여기도 보면은 이제 막 밀고 땡기는 밀당이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됐고요. 김재홍 교수님은 이제 시화시학을 창간하셨고 많은 일을 하셨는데 수년 전에 아깝게도 먼저 하늘나라에 가 계시고 제가 이제 지난 8월에 정년 퇴임을 한 이후에 이제 문화를 좀 나누는 차원으로 가겠다 하면서 제가 새로 태어난 10월에 리펄스 하기 위해서 새로 저를 시인으로 인정해 주신 분을 모셔서 제가 오늘 사이도 보는 것이거니와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서툴더라도 좀 많이 양해해 주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화정신 아카데미라고 여러분 들어오면서 간판을 봤을 텐데 이 공간이 진짜 제가 혼자 있을 때는 시베리아 벌판처럼 넓더니 여러분이 와서 이렇게 한 300명이 계시니까 괜찮죠? 앞으로 이게 넓으면 조금씩 넓혀서 대전시 전체가 포럼회장으로 갈 겁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 사실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박두진 시인하고 조시훈 시인, 박목월 시인을 이제 청목파라고 그러죠. 이분들을 본단에 내보낸 분이 정지용, 그렇죠. 문장제 냈는데 박두진 시인은 일생에 딱 30분 동안 정지용 시인을 본 바밖에 없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정자만 나와도 가슴이 뛰는 거예요. 선생님에 대한. 사실 저는 반성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등단한 이후에 이제 선생님을 몇 차례 이제 공식 석사에서 뵀지 사적인 자리에서 뵌 건 처음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런 반성의 의미도 있고 좋은 시를 쓰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재산 버리는 그런 의미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예, 선생님이 이제 하실 말씀을 잘 듣고 또 질의 토론도 한 다음에 여러분 그 저자 사인도 받고 여러분 소개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4년도에 군대 갔다 복학을 하고 80년 초반에 우리 김강규 선생님이 이제 우리 시단의 평이성과 난해성의 문제를 촉발을 시킵니다. 그리고 평이성 차원에서 굉장히 그 주도적인 문학 활동을 펼쳤어요. 사실은 저도 김강규 선생님의 그 문학 영향권에서 자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독일에 가서 브레이트는 속격이론이라는 그런 문학 이론이죠. 극작가인데요. 이분을 연구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학이라는 것이 어떤 그 관객과 객석에서 관객 객석을 혼연 일체로 몰아가는 게 아니고 항상 관객은 객석에서 그 연극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항상 비판적인 안목으로 보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브레이트의 이론, 이런 것들도 아마 오늘 말씀 중에서 해주실 겁니다. 선생님 말씀 경청해 듣기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하나 시인께서 과분한 소리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하나 시인이 그 시인으로 데뷔하신 후에 지금까지 아마 내가 자세히 몰라도 그 30여 년의 세월이 아마 흘렀을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 대전에 뿌리를 내리고 이 한밭의 기상을 북돋우는 그러한 역할을 많이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전을 지나간 적은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때 부산대학교 교수로 6년을 근무를 했는데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면 여기 지나가야 해요. 근데 되게 차면서 지나간 적이 많죠. 그리고 한 번은 벌써 한 50년 더 됐을 건데 제가 한국도고동물학회 주최로 여기서 연구 발표가 있었는데 그때 중남대학교에서 연구 발표를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빼놓고는 그냥 지나가만 다녔는데 오늘 이렇게 직접 한밭에 흙을 밟게 돼서 아주 감개무량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 이미 들으셨겠지만 제가 제 시집을 바탕으로 해서 제 시선 가운데 안개의 나라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비교적 제 시가 많이 뽑혀서 실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제 시 몇 편을 함께 읽고 제가 읽어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오답적인 무슨 강의가 아닙니다. 강의가 아니고 그냥 이야기를 나누는 거. 아마 여러분들의 경우에도 시인을 직접 만나서 그냥 보통 이야기를 나누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답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대학교에서 강의를 듣거나 그런 것이 저처럼 그냥 우리가 일상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 그런 기회가 오히려 많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그런 식으로 전개를 해나가겠습니다. 아마 노금선 회장님이 맨 처음에 시를 읽어주시기로 했는데 보셨나요? 네. 예. 나오시죠, 일로? 여기 앉아서 읽겠습니다. 아, 괜찮아요. 아니, 앉아서 읽어주셔야. 앉아서 얘기하면 좋아요.
희미할 옛사랑의 그림자 김광규 씨. 사일구가 나던 해 생일. 우리는 오후 5시에 만나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불도 없이 차가운 방에 앉아 하얀 입김 품으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어리석게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정치와는 전혀 관계없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리라 믿었던 것이다. 결론 없는 모임을 끝낸 밤, 해화동 루타리에서 대포를 마시며 사랑과 아르바이트와 병역 문제 때문에 우리는 때묻지 않는 고민을 했고,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노래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노래를 저마다 목청껏 불렀다. 돈을 받지 않고 부르는 노래는 겨울밤 하늘로 올라가 별똥별이 되어 떨어졌다. 그로부터 18년, 오랜만에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 되어 혁명이 두려운 기성세대가 되어 넥타이를 메고 다시 보냈다. 회비를 많이씩 걷고 처자식들의 안부를 나누고 월급이 얼마인가를 서로 물었다. 치솟는 물가를 걱정하며 즐겁게 세상을 개탄하고 익숙하게 목소리를 낮추어 떠도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모두가 살기 위해 살고 있었다. 이제는 아무도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적잖는 술과 비싼 안주를 남긴 채 우리는 달라진 전화번호를 적고 헤어졌다. 몇이서는 포커를 하러 가고, 몇이서는 춤을 추러 가고, 몇이서는 허전하게 동숭동 길을 걸었다. 돌돌 마른 달력을 소중하게 옆에 두고 오랜 방황 끝에 되돌아온 것, 우리의 옛사랑이 피 흘린 곳에 낯선 건물들 수상하게 들어섰고, 플라타노스 가로수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아직도 남아있는 몇 개의 마른 잎 흔들며 우리의 고개를 떨리게 했다. 부끄럽지 않은가, 부끄럽지 않은가. 바람에 속삭이는 귓점으로 흐르며 우리는 짐짓 중년기의 건강을 이야기했고, 또 한 발 깊숙이 늪으로 발을 옮겼다. 또 한 발 깊숙이 늪으로 발을 옮겼다. 고맙습니다. 시를 아주 잘 읽으시네요. 이 시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그냥 이렇게 그 제목을 듣는다든가 또는 어디 어디 맥주집에 가셨다가 걸린 거를 보셨다든가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참으로 제가 그러니까 1960년에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1960년이면은 영국의 유명한 보컬 그룹에 I Wanna Hold Your Hand, 그걸 부르는 보컬 그룹이 있었어요. 그 보컬 그룹의 이름이 뭐죠? 비틀스. 예. 비틀스의 그 노래가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3, 그 다음에 대학교 1학년 그 사이에 아주 아마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그에 휩쓸었을 거예요. 그 노래가. 그래서 그 노래를 듣던 그런 기억이 나고, 또
또 뭐가 있었나요? 그리고 바로 이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라는 제목을 가진 저 남미 어느 나라의 노래가 또 우리나라에 들어가지고 그게 아마 번역이 돼가지고 수면 불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음악을 듣는다는 게 지금처럼 아무데나 그냥 돌리면 음악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방에 가서 앉아 있다든가 그래야 그런 걸 어딘가에서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대학교 1학년 가면서 어느 다방에 가거나 그땐 뭐 살롱이 그런 말이 없었고 다방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디에 가거나 그 두 가지 노래를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 바로 그와 관련된 제가 제목을 차용을 했잖아요. 그 사실 유행가의 제목인데 그 제목을 이 시를 발표하면서 차용한 겁니다. 빌린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가 아니라 이 시가 그 이후에 많이 일반 대중들의 사랑을 받은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유행가의 목을 타가지고 그렇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들으셔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려운 말이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들으신 분 또는 여러 번 들으신 분들 다 그냥 들으시고 나서 이게 무슨 소리구나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당연하죠. 사실은 글을 쓴다는 게 남에게 무언가 전달하기 위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전달이 안 되면은 그때서부터 뭐가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쓴 작품들은 아마도 거의 모두가 제가 지금까지 아마 우리말로 쓴 작품이 한 900여 편 되고 그 다음에 또 도시를 옮긴 게 한 200여 편 됩니다. 1000편이 넘는데 그 1000편이 다 보통 독자들이 읽어서 또는 들어서 알 수 있는 그러한 글로 썼습니다. 아주 난해하게 써서 아무도 알 수 없는 난해한 글을 쓰고 비평가들이 거기에 대한 평문을 써놨어도 어떤 경우에는 평문을 읽어보면 더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누구나 들어서 알 수 있는 평이한 단어를 고르고 또 구문도 그런 거를 선택해서 제가 작품을 써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가 여러분들이 그 낭송의 대상이 되고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시가 실제로 쓰여진 것은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4.19 세대의 그 이야기인데 제가 1학년 때 4.19가 일어났고 저도 청와대학교 진출해갖고 그때는 학생들이 데모를 별로 안 해봤기 때문에 아주 고지식하게 가방을 들고 그러고 데모를 했어요. 그게 되겠어요? 가방을 놓고 뛰어도 있는데 거기다가 또 경찰력을 투입하니까 경찰들은 그냥 이래 자식들 허리는 공부를 안 하고 나와서 데모한다고 그냥 몽둥이로 사정없이 했어요. 나도 많이 맞고 시계도 잃어버리고 옷딱 찢어지고 그랬는데 그때는 그래도 경찰 아저씨가 우리를 패리라고 생각 안 했죠. 근데 아주 무지하게 패더라고요. 오늘날의 청와대 거기까지 이제 진출을 했는데 적선동에서 청와대 가는 길로 접어들자 거기서부터 이제 발포를 시작했어요. 총을 쏘기 시작했다고 저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를 두들겨 패기야 하냐 그랬는데 무자벽에 팼고 그다음에 발포를 하잖아. 앞에 가던 친구 몇이 벌써 나오지고 거기 가보래 저기 적선동 그 해장국집만이 그 길인데 그래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골목으로 도망을 갔어요. 제가 그 동네 출생이에요. 그 동네 골목길을 잘 알죠. 그래가지고 재빨리 도망을 갔어요.
이 피가 나고 그래서 다니던 단골 병원에 갔더니 그 양반이 그러더라고요. 너 이놈아 데모했구나 그러더라고요. 양반도 소식을 들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씨가 4.19 세대의 뭐 증언처럼 많이 읽히고 또 인용되고 아마 이 시가 발표되고 한 10여 년 동안은 매해 4.19가 되면은 방송이나 이런 데서 꼭 이 시가 인용되고 누가 나와서 읽고 나도 인터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 자신은 무슨 4.19 사자가 못 돼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얻어맞고 무서워서 도망가고 거기서 쓰러진 친구들이 일어나지 못한 친구들이 꽤 많아요. 4.19 묘지에 서울에 4.19 묘지에 가보면은 거기 누워있는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 시는 4.19 사자들의 신화가 생기고 그러니까 1960년 그때 쓰여진 게 아닙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1979년에 쓰여진 시예요. 1979년이면 제가 그때 부산대학교 교수였었는데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또 들고 일어나갖고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이 총 한 발로 일단 쓰러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아주 험악한 시대에 접어들었었는데 그때 내가 하숙방에서 쓴 시예요. 이 시가. 그런데 의외로 그렇게 많이 인구에 회자되고 많이 인용되고 4.19의 증언인 것처럼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4.19가 일어난 지 10년 후에 쓰여진 시입니다. 아마 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거의 그런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요. 그 시를 내가 이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가 있나요? 없죠? 네. 여러분들 혹시 유한 옛사랑의 그림자 그게 미음사에서 나온 책에는 단행본으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인용됐다는 그런 거 거기에 지금 얽힌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말씀도 오답적인 문학 강의는 아니고 이런 아주 세속적인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 조금만 더 해드릴게요. 자, 지금 노 회장님께서 읽어주셨고, 그 다음은 제가 직접 한 편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책이나 뭐가 있으신 분은 작은 사내들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작은 사내들. 이것도 뭐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형적인 김광규의 시라고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작은 사내들 작아진다. 자꾸만 작아진다. 성장을 멈추기 전에 그들은 벌써 작아지기 시작했다. 첫사랑을 알기 전에 이미 전쟁을 헤아리며 작아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자꾸만 작아진다. 가풍을 하다가 뚝 그치며 작아지고 끔찍한 악몽에 몸소리치며 작아지고 녹소리가 날 때마다 깜짝 놀라 작아지고 푸른 신호등 앞에서도 주춤하다 작아진다. 그들은 어서 빨리 늙지 않음을 한탄하며 작아진다. 얼굴 가리고 신문을 보고
세상이 너무 평온하여 작아집니다. 넥타이를 메고 보기 좋게 일렬로 서서 작아지고 모두가 장사를 해 돈 벌 생각을 하며 작아지고 들리지 않는 명령에 귀 기울이며 작아지고 제복처럼 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작아지고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며 작아지고 수많은 모임을 갖고 박수를 치며 작아지고 권력의 점심을 얻어먹고 일을 쓰시며 작아지고 해가 나와 열심히 골프를 치며 작아지고 칵테일 파티에 나가 양주를 마시며 작아지고 이제는 너무 커진 아내를 안으며 작아진다. 작아졌다. 그들은 마침내 작아졌다. 마당에서 추녁 끝으로 나는 눈치 빠른 참새보다도 작아졌다. 그들은 이제 마스크를 쓴 채 담배를 피울 줄 알고 우습지 않을 때 가장 크게 웃을 줄 알고 슬프지 않은 일도 진지하게 오랫동안 슬퍼할 줄 알고 기쁜 일은 깊숙이 숨겨둘 줄 알고 모든 분노를 적절하게 계산할 줄 알고 속마음을 이야기 않고 서로들 성난 눈초리로 바라볼 줄 알고 아무도 묻지 않는 의무는 생각하지 않을 줄 알고 미결감을 지날 때마다 자신의 다행함을 느낄 줄 알고 비가 오면 제각기 우산을 받고 골목길로 걸을 줄 알고 들판에서 춤추는 대신 술집에서 가성으로 노래 부를 줄 알고 사랑할 때도 비경제적인 기다란 애무를 절약할 줄 안다. 그렇다. 작아졌다. 그들은 충분히 작아졌다. 성명과 직업과 연령만 남고 그들은 이제 너무 작아져서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더 이상 작아질 수 없다. 너무 길죠? 작아지는 시대. 작은 사내들은 이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들으시고 나서 이 사람이 무슨 뭘 노래하고 있으나 다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남자로서 작은 사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겪었던 일을 다 쓴 거예요. 제가 외국에 나가서 신앙송도 많이 했는데 한 번은 남미에 간 적이 있어요. 남미에 콜롬비아라고 이름 들어보셨죠? 콜롬비아는 우리나라 6.25 때 우리나라에 참전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이것 때문에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스페인어권을 말하자면 저로서는 시험 간 거고 제가 또 스페인어를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같은 그쪽의 노래를 들으면은 구절구절해서 이게 스페인 노래구나 그 정도만 알지 그 이상은 사실 모르는데 거기 가서 작품 낭독을 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게 벌써 꽤 오래됐습니다. 아마 지난 세기라고 생각되는데 사람들이 말하자면 무슨 TV나 이런 게 우리나라만큼 발전이 되지 않고 그래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냥 몰려 나오는 거예요. 메데진이라는 한 중간급 되는 도시에서 그 행사가 열렸었는데 한 120여 시인이 거기 참가했습니다. 각국에서 온 시인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저 혼자 갔었죠. 그런데 제가 지금 가니까 모르잖아요.
그 밤중에 그 낭송회가 열리는데 에이 이 사람들이 뭐 올까 그랬더니 웬걸요. 가보니까 엄청난 그 깜깜한 밤중에 엄청난 청중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거기서 이 시를 읽었습니다. 작은 산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글로 읽고 물론 6.25 때 참전해서 고맙다는 말도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한글로 읽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스페인어로 번역이 됐는데 그 번역본을 거기에 그 시인이 나와서 또 번역본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거기에서 가장 큰 그 신문에 이 시가 굉장히 크게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면에 이게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림이 들어가고. 근데 내가 이 스페인어를 잘 모르니까. 근데 그 나중에 가서 확인한 것이 스페인어로 그러니까 작은 사람들. 뭐 그 사람들이 공감했을 거예요. 저 친구가 작은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 저 친구 자신이 작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기에 더 공감이 많이 갔을지도 모르죠. 옴브레스 치키토스가 스페인어로 작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옴브레스 치키토스. 거기서 한 사흘을 머물렀기 때문에 그 다음날 낮에 그 포도주를 사서 마신 적 시장에 나갔었어요. 시장에 나갔더니 난 처음에 몰랐는데 옴브레스 치키토스 그런 소리 자꾸 들리더라고요. 옴브레스 치키토스 저놈이다 저놈. 그래가지고 자기들 그러니까 그때 시를 듣고 자기들로서는 굉장히 공감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로 읽는 것도 이게 자꾸 반복이 되고 어렵지 않은 말이고 근데 그 사람들도 번역이 된 거지만 작은 듣기에 그랬던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현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제가 가면 뒤에서 옴브레스 치키토스 작은 사내라고 그런 말을 또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누구나 사실은 뭐 다 그 작은 사내들의 일원이 돼서 사는지도 모르겠지만 예, 그 오만 회는데 그래 그럼 이제 긴 얘기를 계속 삼가고 다만 그 작은 사내들 옴브레스 치키토스는 제가 아는 유일한 스페인어입니다. 지금 그 정영 선생이 제 차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학교 다닐 때 같이 때부터 같이 다니고 그래서 평생을 우리가 지금 84살이니까 50년 이상을 같이 살았고 손주도 낳고 그래서 저의 분신처럼 어디나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가 가령 뭐 운전을 해도 요새는 그게 다 나오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내비가 다 나오는데 제가 내비를 봐가면서 앞을 봐가면서 운전을 못해요. 그래서 운전 어디 나갈 때면 꼭 옆에 앉아서 내비를 봐주고 옆에서 잔소리야 그대로 이제 왼쪽으로 300m 그렇게 다니고 있어야 아직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만하라고 하니까 내가 알기로는 아마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수고스럽지만 좀 나와서 읽어주셨으면 하는데 아마 세 번째로 생각했던 사람이 안개인을 나왔던데 안개인을 어떻게 여기 나와서 방송해 주시죠? 네.
안개의 나라 김광규시 정원이나 언제나 안개가 짙은 안개의 나라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므로 안개 속에 살으라면 안개에 익숙해져 아무것도 소리하지 않는다. 안개의 나라에는 안개의 나라에서는 그러므로 고려하지 말고 들어야 한다. 듣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므로 귀는 자꾸 커진다. 하얀 안개의 귀를 가진 토끼 같은 사람들이 안개의 나라에 산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안개가 많은 나라죠. 그래서 안개가 끼는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데 이 안개 나라가 발표되고 나서 거기에 하면 안개 안 끼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어느 나라 다 안개가 끼고 그러는데 영국은 특히 안개가 많은 나라죠. 근데 영국의 BBC 방송에서, 런던의 BBC 방송에서 Poetry Please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러니까 시로 말해주세요, 시를 읽어주세요,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에서 이걸 자기들이 내보내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게 보통 우리나라에서 연락하지 않습니다. 방송국에서 그냥 내보내지. 그리고 혹시 누가 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거 내보내줬으면 고맙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계속 한 7만 원 돈을 보냈더라고요. 요시 하나를 낭송을 해가면서. 그래서 이 안개의 나라가, 여러분, 제 시선지 제목이 안개의 나라예요. 여기는 제가 무슨 여러분들이 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이건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도 한 8군데 실렸었습니다. 이게 아주 쉽잖아요. 그리고 안개에 대해서 난해하다든가 안개를 모른다든가 그런 사람 없잖아요. 다 알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그런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오랫동안 안개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안개에서 헤어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이 영어권은 아니라 독일어권 이렇게 해서 다른 데서도 이게 많이 운영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이거 번역된 거를 읽어도 자기들이 이거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뻔한 안개가 무슨 식을 쓰냐 그럴 것 같은데, 전시사관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여러 나라 말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안개의 나라, 여러분들 들으셨어요?